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광주에 확산됨에 따라 여러분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복습하기 위해서 복습 강좌로 원격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격 강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등교하기 전에 우리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정책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등교를 해서 그 다음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복습 강좌의 개념으로 우리는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 텐데, 자, 우리 1910년대는 힘으로, 공포로 이렇게 우리를 통치했던 무단 통치였다면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을 겪게 되자 일제는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네, 1920년대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 정책은 우리 민족을 철저히 기만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무엇을 양성하기 위한 거였죠? 네, 일본에게 붙어먹는 세력들, 즉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는 민족 말살 통치로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공부를 해봤죠. 자, 첫 번째는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억압,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의 저항, 세 가지 키워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1930년대에도 일본이 행했던 억압이었던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 그리고 경제적 수탈이었던 병참 기대화 정책과 국가 총동원법, 그리고 저항의 일환으로 먼저 첫 번째로 배워볼 저항은 1930년대 사회운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회운동까지 해서 알차게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 민족을 뭐했다? 억압을 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일본은 1920년대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통치 방법을 운영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뭐가? 수많은 친일파들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두고 통치를 진행해도 될 텐데 굳이 왜 또 다른 방법인 민족 말살 통치로 방법을 바꿨을까요? 자, 그 원인은 국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외 세계적인 어떠한 커다란 변화 때문에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경제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경제 대공황은 어디서?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으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린 국가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은 초토화가 됐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은 대호황을 맞게 됩니다. 이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건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겨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시대를 누리고 있던 미국에서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경제 배웠죠, 여러분? 경제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른 공장이나 기업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공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잉,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왜 공급이 넘쳐났냐면, 자, 미국에 있는 많은 자본가들, 돈을 가진 사람들,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으로 공장을 열심히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뭘 했어요? 공급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네,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본가로부터 뭘 받을까요? 맞아요. 월급,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가들은
욕심이 한가득인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많이 받고 많이 번 돈을 노동자를 위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의 임금이 그들이 번 부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올라갔어요. 약 10분의 1밖에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돈을 적게 주니까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되죠.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나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세계의 경제가 한 번에 폭삭 무너지게 되는 대공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황을 맞이하여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해결책을 구했겠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발달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2학기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예요. 미국은 뉴딜 정책을 했다든지 또 프랑스나 영국은 블록 경제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들, 급하게 근대화를 해서 급하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요, 이러한 커다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방안을 해결책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갈아 넣어도 국가라는 커다란 전체를 위해서 국민 개인의 희생을 용인하는, 허락하는 뭘 발달시키냐면 전체주의를 발달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뭘 희생하는, 국민들을 희생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상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전체주의를 받아들인 독일에서는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나치즘을 일으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전체주의의 일환인 군국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군국주의. 이 군이라는 말에서 감이 오시죠, 여러분? 뭘로써? 군사로서. 군사를 일으켜서, 군인들을 통해서 뭘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이겨낸다. 왜냐면 이들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얻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전쟁도 잘만 수행하면 좋은 비즈니스다. 즉 전쟁을 잘만 해서 이긴다면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기고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군국주의를 발달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931년에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만주 지역을 침략하는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차곡차곡 모아서요, 뭘 일으킵니까?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싸움을 거는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이거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미국이랑 전쟁을 벌이는 태평양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통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돈도 필요합니다. 무기도 필요해요. 군복도 필요하겠네요. 또 뭐도 필요할까요? 직접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본의 군인 수는 한정돼 있죠. 그렇다면 어디서 군인들을 만들어 와야 될까요? 그렇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서 군인들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일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그렇죠. 조선 사람이라는, 조선인이라는 조선의 민족성이 걸리겠죠. 이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민족성을 아예 말살시켜 버린다면 그들을 일본을 위한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일본을 천황이 지배한다고 해서 황국이라고 부릅니다. 황국의 신화된 국민이 되도록 만든다. 즉 황국 식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건드리면 될까요? 우리 민족의 든든한 뿌리인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역사를 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내선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탐사와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발표를 하죠. 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식민지인과 대비되는 내지, 안쪽에 산다고 해서 내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발달된 기술로 탐사를 해보니 우리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은 뭐다? 하나의 몸이었다. 하나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선인도 결국에는 우리 일본인이랑 같은 존재자라는 허무맹랑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왜곡되고 조작된 내용이겠죠. 이게 바로 내선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뿌리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본의 지배를 감사히 여기며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라는 논리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황국식민서사라는 것을 암송하게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릴 때는 월요일 날이 되면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국기에 대한 충성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애국가도 부르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외웠는데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행사를 할 때마다 뭘 해요? 황국식민서사를 암기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71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나옵니다. 황국식민서사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조선인들의 정신을 개조해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황의 신화된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생의 아버지 세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민학교라는 단어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 이 국민학교는 뭐의 약자냐면 여러분, 한국 식민의 약자가 되는 게 국민학교예요. 자, 그래서 1995년쯤에 김영삼 대통령 시기 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버리고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작은 단어 하나에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겠죠. 이렇게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어서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요. 신사는 뭐냐면 일본의 천황이나 일본의 국가 유공자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 같은 걸 말합니다. 즉, 이 사당을 전국에 만든 다음에요,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천황이나 일본의 국가 유공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게 신사참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의 조상은 같으니까 우리 영웅인 조상들을 너희도 숭배해라, 이런 의미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성요배는 뭐냐면요, 우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를 5번씩 기도를 드리는데요, 심지어 이것을 메카의 위치를 찾기 위한 어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 사람들도 궁성이 어디냐면 일본의 천황에 살고 있는 성을 말합니다. 즉, 하루에 눈 뜨면 밖에 나가서 천황에 살고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천황에 대한 복종심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궁성요배라는 겁니다. 궁성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창씨개명, 이게 가장 악질적이죠. 뭡니까? 우리 곱고 이쁘고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선택하는 걸 창씨개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씨개명은 안 했으면은 정말 악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관공서에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가면 한국식 이름을 쓰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상식 개명을 강요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갉아먹어서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했겠죠. 또 이어서 일본어를 강요했고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즉 문화통치 시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만들어졌던 우리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나 한글 잡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폐간을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억압 중 하나인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경제적인 수탈이 됩니다. 일본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뭘 뺏어갔냐면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중일전쟁 전에 실시했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자, 만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지역이어서 손쉽게 정복을 했다면, 자,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본토로 내려가면 중국인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자, 그래서 커다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라든지 옷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갑니다. 그거를 병참기지화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한반도 자체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 창고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병참기지화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전쟁이 필요한 중화공업들,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탱크는 좀 더 나갔고요. 탱크나 뭐 무기, 총 같은 것들을 만드는 중화공업과 군수산업을 열심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과 북 골고루 발전시킨 게 아니라 어디에만? 중국으로 나아가기 편한 북쪽에만 편향시켜서 치우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분단을 맞이해서 남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원인을 제공을 한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발전소, 무기들을 만드는 공장들을 북쪽에 열심히 지어내는 것. 이게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 남면부경이라고 해서요. 남쪽 지역에는 면화, 즉 면제품을 만들 수 있는 면화, 즉 목화를 열심히 기르도록 하고요. 북쪽 지역에서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키워가지고 양모 소재, 모직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준비를 시킵니다. 철저히 한반도 지형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창고로 만드는 게 병참기지화 정책의 핵심이고요. 이러한 공장을 만드는데 조선인의 자본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본을 씁니까? 일본에서 일본인 자본가들을 데려와서요. 그들을 통해서 공장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세계 대공을 이겨내려고 한 거죠. 식민지 조선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뽑아 먹었던 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정말로 악독하고 좀 과한, 잔인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가 끝나서 누구랑? 중국이랑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탈 방법을 바꿔야 돼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전쟁 하나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한 두 번째 경제적 수탈이 바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법안 자체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전체주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국민 모두는, 개인 모두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요.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그 국가의 각 개인들은 뭘 위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것. 그게 바로 국가 총동원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수탈을 강요하는 정책이에요. 개인의 끊임없는 희생을 강조하는 게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거, 또 하나는 물건을 빼앗아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수탈은요. 자, 강제 징병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 지원병제라고 해서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군인이 되라. 그러면은 대우를 잘해주겠다 라는 말로 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인들이 많이 필요해졌고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의 말을 듣기 싫어하겠죠. 우리는 저항 의식이 뛰어난 그런 강력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하게 되자
강제로 군인으로 끌어다 쓰는 강제 징병을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도병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같이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쓰는데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요. 총도 나무 총을 쥐어주고요.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뭘로 쓰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총알바지로 쓰는 겁니다. 이들을 사지로 몰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일본은 두려웠거든요. 그들이 민족성을 맞서한다고 했지만 조선인에게 총을 쥐어주면 그들이 일본을 위해 싸울까요? 아니죠. 선생님이라도 반대로 돌아서 일본군을 향해 총을 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총알바지로 쓰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바로 강제징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강제징용도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뭐냐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걸 강제징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징용을 통틀어가지고 우리는 정신대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이 정신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포함이 돼 있죠. 아직까지 일본은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잘못된 나라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역사, 이런 역사적 만행을 저지른 나라가 일본이고, 특히나 수탈 중 일환으로 정신대에서 위안부를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수행했던 일적 수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물적 수탈이 있어요, 여러분. 물적은 물건들을 뺏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에게 뭘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무기, 옷.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량은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지은 쌀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 남은 쌀들을 누구한테? 일반 국민들에게 배급,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량 배급제입니다. 이 배급제는 군인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 남은 양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래서 배고픔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 나무 뿌리, 잡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량이랑 금속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 자, 말은 좋아요, 여러분. 이 공짜는 바칠 공짜를 말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천황을 위해 바친다. 하지만 여기서 바치는 건 강제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식량 그리고 우리의 금속들을 가져갑니다. 금속을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쇠를 녹여서 뭘 만들기 위해서, 총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 집에 쳐들어가서요, 문고리, 밥솥, 쇠로 된 젓가락, 밥그릇까지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일본이 가져가서 뭘로? 나무를 깎아서 숟가락이나 밥그릇, 밥솥을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진짜 남은 거 하나 없이 뺏어갔던 게 바로 공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경제적 수탈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쳤고요. 전쟁을 벌인 다음에는 전체주의의 일환으로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모조리 수탈해 갑니다. 이게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이때 당시 1930년대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쳐봅시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자, 일본은 민족만 통치를 하면서 뭐를 못 쓰겠죠?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특히나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요, 우리나라 조선어를 배울 길이 없어집니다. 왜? 일본이 막아버렸으니까요. 게다가 또 하나, 우리 저항 심리로 인해서요, 일본어를 절대로 배우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문맹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문맹은 뭐냐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 쓰죠. 눈말 맹자를 써가지고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맹을 퇴치하고요, 안 좋은 습관이나 미신을 믿고 있는 농촌을 깨우쳐가지고 계몽을 해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커다란 이유를 바탕으로 실시했던 게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분명히 민족 맛을 통치하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팽한이 됐는데 왜 여기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때는 30년대 초반을 말합니다.
이게 32년쯤에 폐간이 됐는데 그 전까지 30년대 초반에 반짝하고 일어났던 게 이러한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 운동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동아일보가 실시했던 건 브나로드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브나로드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거는 순수 한글인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자, 브나로드 운동인데요. 이 부자가 뭐냐면 전치사,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란 뜻이고요. 이 나로드가 뭐냐면 러시아어로 인민, 국민이란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브나로드는 국민 안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불편한 점을 깨우쳐 준다 라는 게 바로 동아일보가 실시했던 브나로드 운동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일보가 실시했던 운동은 우리의 그린 한글을 지방에까지 알려주는 교재를 만들어요. 한글 교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을 보급하는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자체에다가 뭘 써요? 한글 공부할 수 있는 코너를 편성을 했고요. 또 조선일보에서 한글 교본이라는 책을 편찬을 해서 지방에 나눠줘서 이 교본으로 한글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문자 보급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폐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학생들, 똘똘한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직접 농촌으로 나아가서요, 야학, 밤에 여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야학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아이들이라든지 농민분들을 직접 교육을 한 겁니다. 미신타파, 구습제거 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글을 교육해서 항일 의식을 깨우쳐주는 거, 북돋아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심사가 폐간된 이후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학을 열거나 한글 강습도를 만들어가지고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농촌과 노동 운동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년대와 30년대 바뀌게 됩니다. 자, 가장 큰 원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는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자, 1920년대에 벌어졌던 노동과 농촌 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 총독부의 허락을 받는 합법적이었고요. 또 자신들의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간대가 해소되면서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코민테른이라는 곳에서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조선에서는 엘리트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 사회주의자들은 어디로 가라? 농촌과 노동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의식화해서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디로? 공장과 농촌으로 가서 그들을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뀝니다. 사회주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몰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의 의식화 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노동 농민 운동에 어떤 키워드가 붙냐면 항일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요. 누구랑 싸우겠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성을 만들어내겠다 라면서 경제적, 정치적 목적의 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주로 이러한 조직들 단체 앞에는 여러분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게 무슨 색깔이죠? 시뻘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붙냐면 적색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내용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한번 공부를 했다는 가정 하에 복습 개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말을 빨리 한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복습 강좌였던 민족 마샬 통치 실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